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극단적이라고 한다면 이 프리스쿨을 4년을 다녔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같은 반 아이의 엄마가 얘를 픽업하러 오면요. 그 엄마 보고 울었어요. 아, 옆반 선생님이 들어오면요. 그 옆반 선생님 들어온다고 울었어요. 1년, 2년 지났어요. 근데 한 이제 2년 차 돼서 이제 옆반 선생님도 많이 봤잖아요. 또 지나가서 하이 하고 제 딸을 부르면 또 고개를 또 푹 숙이고 가. 이랬던 아이가 인스타 같은 거 보면은 뒷배경으로 거실에 장난감이 빼곡하거나 아니면은 책이 빼곡하거나 너무 넘쳐나요. 아이를 사랑하고 잘 키우고 싶으니까 좋다는 건 다 갖춰주시고 뇌 발달에 뭐가 좋다. 그런 교구 다 맞아요. 사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모든 거 다 채워졌을 때, 다 갖췄을 때 오히려 잘 성장하지 못해요. 아이들한테는요.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피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내 아이의 사회성의 저자이신 지니킴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지니 킴이라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뉴욕, 버스턴,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사립, 공립 학교에서 선생님, 교육 컨설턴트, 디렉터 여러 가지 롤로 일을 하다가 현재는 아이비 교육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위한 강의도 하고요. 교육서, 육아서, 또 동화책도 쓰고 있습니다. 아동 발달적으로 봤을 때 부모가 좋은 의도로 말을 했지만 오히려 아이 사회성 형성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 있다. 그런 측면으로 사회성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진실을 조금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사회성이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많이 신경 쓰시는 영역이고 많은 관심을 갖고 사회성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고 고민도 하고 이러는 영역인과 동시에 또 오해도 많은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성을 키워준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방해가 되는 접근을 이렇게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자주 등장했던 대표적인 오해 몇 가지를 소개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는 친구들과 교류가 많아야 사회성이 자란다. 이런 말을 많이들 하세요.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또래 친구들과 교류하며 자라나는 과정은 분명히 의미 있는 경험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래와 잦은 접촉이 사회성 발달에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나 이렇게 발달 수준, 기질, 성향 여러 이제 요소들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친구들과 교류를 늘린다고 해서 사회성이 자동으로 자라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다양한 경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의도적으로 또래와의 접촉을 늘리려고 억지로 그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아이를 밀어넣기도 하고 이러는데 아이가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특정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면요. 오히려 부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민한 아이, 이제 불안이 많은 아이, 이런 아이를 무작정 또래 모임에 참가를 시켜요. 아니면 놀이터로 막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요. 아이는 스트레스가 급격히 상승을 해서요. 긍정적인 또래와의 경험이 아니라 이게 부정적인 경험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노는 것도 힘들다, 싫다, 그냥 혼자 놀래, 혼자 게임할래,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단순히 또래 접촉을 횟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또래 경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사회성을 이루는 다양한 조각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우리 아이한테 부족한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면서 균형 잡힌 사회성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도 많이 생각하세요. 갈등은 사회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다. 아니면은 또 이제 반대로 이제 갈등이 없이 지내는 것이 사회성이 좋은 것이다. 이런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겉으로 보면 친구에게 양보도 잘하고 싸우지도 않고 잘 지내는 것은 사회성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사회성은요, 무조건 양보를 하거나 이제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갈등을요, 인식을 하고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성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양보를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고 친구들 의견에 따르기만 하고 이러면요, 이 마음속에 불만 있잖아요. 좀 이런 것들이 좀 조금씩 이렇게 쌓여 나가다가 집에 와가지고 괜히 동생한테 짜증을 낸다거나 아니면 부모한테 감정을 막 쏟아낸 거나 아니면은 더 심하면 감정을 누르다가 무기력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갈등이라는 건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아이한테 알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25년 정도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요. 부모님들의 생활 육아 스타일을 자주 마주하죠. 근데 사회성이나 이런 갈등 상황에서 빠질 수 없는 갈등을 둘러싼 부모님들의 반응을 이제 5가지 유형별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해결사형이에요. 갈등 상황을 빠르게 중지하고 정답을 탁탁
주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아이들 갈등을 보면요. 얼른 거기에 개입해서 문제를 즉시 이렇게 해결해 줘서 상황은 금방 이렇게 잠잠해집니다. 근데 정작 아이는요, 이렇게 되면 갈등의 본질을 파악을 하거나 해결해 보는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방관형이에요. 애들은 싸워서 크는 거야. 스스로 내버려 두는 것이 교육이야. 아이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 이렇게 방관을 하는 건데요. 하지만요, 이 갈등의 상황에 따라서요, 아이가 감당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감정이 얽혀 있고 아니면 또 아이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도움 없이 방치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이제 세 번째는 심판형이에요. 이제 어떤 부모는 이거 네가 잘못했네. 너가 사과해야지. 이러거나 아니면 너 이거 했으니까 이번 주에 너 게임 못해. 누가 잘못한 거지 바로 판단을 하고 처벌까지 이제 곧바로 내려버리는 이제 심판형입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정의를 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아이는 그런 일이 왜 생겼는지 또 이제 자기의 감정이나 친구의 이제 감정 그런 상황들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돌아볼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바보형이에요. 감정을 많이 알아줘야 된다고 하니까 너 너무 속상하겠구나. 내 아이, 약한 아이, 아니면 더 어린애. 이런 감정에 집중해서 아이 편만 드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건요, 위로를 할 수는 있지만 한쪽 감정에만 이제 치우쳐버리면요, 그 상대 아이에 대한 이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칫 이런 성향들이 피해자, 가해자 구도로만 해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칭형이에요. 이런 거는 엄마가 상황을 보고 아이한테 묻는 거죠. 무슨 일이야?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줄래? 아니면 어떤 게 불편해?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런 상황을 바라보고 스스로 해결해 볼 수 있도록 기반을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주면요, 아이는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지?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내 감정, 친구 감정 이런 것도 같이 인식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다급하거나 위험한 경우는 항상 코칭을 할 수 없고 그럴 때는 즉시 개입해서 첫 번째 해결사형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일상에서 아이가 자주 접하는 소소한 갈등들은 아이 스스로 조율해 볼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에서 좀 관찰을 하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등은 아이에게 중요한 성장의 기회라고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요, 부모가 많이 개입을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 이런 것이 사회성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티칭을 할 때 보통 모델링이 되게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바로 개입을 해서 해결책을 주거나 아니면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판단을 대신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바로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요,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기회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스스로 아이가 해볼 수 있도록 기다리는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박사님은요, 아동 발달 전문가이시고 실제로 아이를 키우시는데요. 내가 아이의 사회성을 위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것만큼은 꼭 한다 측면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꼽아줄 수 있으실까요? 사회성이라는 거는요, 가장 기초가 되는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자존감인데요. 왜냐면 아이가 나 자신을 믿어야 자신의 감정을 이해를 하고요, 이해를 해야 수용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도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나를 믿어야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거나 어떤 뭐 이슈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짧은 한마디가 아이한테 이게 주는 힘은 정말 큽니다. 자존감을 하루아침에 딱 이거 너 자존감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조금씩 계속 노력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고 되게 욕심도 많고 인정 욕구도 되게 많아요. 근데 완벽주의 성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신이 잘 못할 것 같은 거는 아예 시도도 안 하고 나 그냥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은 이제 무조건 그냥 안 하고 싶다 그래요. 왜냐면 아이가 불안함도 많이 갖고 있고, 첫째는 그렇지만 이제 막내 같은 경우는 엄청 오래 걸리는 아이거든요. 한번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자기 루틴이든 뭐든 새로운 거에 무조건 안 하고 싶어, 시작조차 안 하는 이제 이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는 아이의 마음도 이해해주고 공감해 준다고 하면서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아이의 관심사가 어릴 때부터 바뀔 적마다 조금씩 작전을 짜가면서 많은 노출을 이제 시도를 했었어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극단적이라고 한다면 이 프리스쿨을 4년을 다녔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같은 반 아이의 엄마가 얘를 픽업하러 오면요, 그 엄마 보고 울었어요. 옆반 선생님이 들어오면요, 그 옆반 선생님 들어온다고 울었어요. 1년, 2년 지났어요. 근데 한 이제 2년 차 돼서 이제 옆반 선생님도 많이 봤잖아요. 또 지나가서 하이 하고 제 딸을
오빠를 부르면 또 고개를 또 푹 숙이고 가. 이랬던 아이가 옆반 선생님한테 인사하는데 이게 4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 4년 동안 이게 하루아침에 하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이 아이가 스스로 믿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쪼개서 아이가 할 만한 만큼 쪼개서 아이한테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눈 맞춤, 오늘은 눈 맞춤만 하고 오면은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성공 하이파이브.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아이가 스티커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좋아했던 스티커를 가지고 하면 스티커 하나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날은 누가 너를 보면은 스마일, 그냥 미소만 짓는 거.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미션 성공. 그럼 하이파이브. 그럼 또 스티커 하나 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그런 소셜 피스를 조금씩 애가 편할 수 있을 정도로 해보고 오늘은 2번 했어, 뭐 3번 했어, 그러면 스티커 2개, 뭐 스티커 3개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보상을 하면서 아이 스스로도 느끼잖아요. 아, 내가 오늘 이거를 했다, 해냈다 이러면서 자존감이 조금씩 쌓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작은 미션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동작, 그런 제스처서부터 word, phrase, 뭐 그다음에 full sentence 이렇게 늘려간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한 거고요. 또 이제 아이가 조금 어려울 것 같으면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싶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책에도 뭐 성장 나무라든지 뭐 목표 사다리라든지 도전 계단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 같은 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회성이라는 게 원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그 상황별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말 흔하게 발생하는 특정 상황에 대한 솔루션 좀 알고 싶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똑똑한 부모님들이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측면으로 몇 가지 상황을 좀 꼽아주시고 솔루션을 조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거절을 잘 못하는 아이죠. 거절은요, 어른에게도 되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제 사회적 기술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거절을 못하는 이유는요, 저희 딸도 그랬지만 이렇게 친구가 싫어할까 봐. 친구가 그럼 나랑 다시 안 놀까 봐. 아니면 조금 더 친구를 생각하는 아이는 친구가 상처받을까 봐.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거절하는 거는 나쁜 거다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근데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거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생긴 게 다르지?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주는 거는 필요한 거야. 다만 거절이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절을 설명할 때 아이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이라는 이제 상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막내한테 이제 얘가 양보하고 거절 못하고 이래서 우리가 사는 집에 문이 있지. 뭐 방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레스토랑에도 있고 다 문이 있어. 우리 집에 손님이 와가지고 뭐 잠깐만요 하고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문을 열어주잖아. 근데 거절하는 것도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 거랑 같은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때는 문을 닫아놓고 아직은 안 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 문을 아니면 살짝만 열고 다시 문을 닫아도 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마음에 정말 준비가 됐을 때 문을 활짝 열고 그래 좋아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아이한테 거절이라는 거는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요, 아이가 거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좀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거절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심어줬잖아요. 꼭 부정적인 건 아니라는 것,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아이들한테 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줘야 될 거죠. 저는 어린아이들하고 오래 있다 보니까 항상 좀 재밌게, 쉽게 아이들한테 다가가는 거를 항상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형으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단호한 거절이 있다 알려주는 거예요. X. 안 돼. 이제 위험한 상황, 뭐 단호하게, 뭐 싫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동그라미. 부드러운 거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거절은 친구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서 부드럽게 고마워. 그렇지만 난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부드럽게 거절하는 동그라미 거절이 있어요. 세 번째는 세모입니다. 대안을 그러니까 제시하는 거절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싫다고 하기보다 다른 제안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이렇게 대안을 하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은요. 우리 시계를 보면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이렇게 네모 탁상 시계. 네, 그래서 아, 네모.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미루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하자고 말하는 거. 음. 지금은 좀 힘든데, 아니 지금은 좀 아닌데 나중에 같이 할래? 이렇게 이제 좀 미루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거절법을 기억해 두면요. 아이들도 여러 상황에 맞춰서 거절 방식을 쉽게 떠올려서 해볼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왜냐면 각자 아이들의 기질이 다르고,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또 집안 배경, 뭐 집안 뭐 분위기, 훈육, 가정 다 다르다 보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요. 해결을 해보려는 방식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갈등을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이 해결을 하느냐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심리학자 토마스하고 랄프 킬만은 이러한 갈등을 대응하는 방식을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형, 양보형, 회피형, 타협, 그리고 협력형 이렇게 5가지 해결 방식으로 사람들이 갈등을 해결해 나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설명하는 것도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 동물에게 비유를 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좀 설명을 해줬었어요. 네. 첫 번째 경쟁형을요. 어떤 동물을 썼을까요? 사자. 아, 사자예요. 경쟁형은 사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자는 자기 영역을 이렇게 지키는 본능도 어, 강하고 자신감 넘치고 그래서 자신의 뭐 생각이나 욕구 이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고 양보하기를 꺼려하고 이런 이제 성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도 강하고 이기고 싶은 마음도 커서 간혹가다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자는 자기가 강하다는 걸 믿고 갈등이 생기면 물러서지도 않고 꼭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그래서 사자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자는 경쟁형이야. 이런 게 경쟁형이라고 해. 이제 이렇게 사자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양보형을 무엇으로 설명을 했을까요, 제가? 양의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빗대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양보형 아이들은 친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신의 욕구도 표현하지 않고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친구 말을 따라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양은 온순해서 동물들에게 이제 양보를 잘해. 등을 피하고 뭐 조용히 물러나고 다른 친구 기분을 좀 살펴주고 자기 의견을 조금 접고 이렇게 조정하기도 하지.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는 거는 양보하는 이제 양 타입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피. 회피하면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왠지 저는 토끼가 떠올렸어요. 왜냐면 도망가는? 토끼는 위협을 느끼면 재빨리 예, 도망가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이제 불편하고 뭐 감당하기 어렵고 그러면 그 상황을 빨리 피하는 거죠. 회피, 토끼.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토끼는 아주 예민하고 그러니까 위험을 느끼거나 불편하면 빨리 도망가, 숨어. 그래서 친구들하고 갈등이 생기면 토끼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이제 이렇게 토끼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타협형. 저는 팬더를 했어요. 왜냐면 팬더가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기도 하고 영화도 있고 이래가지고 팬더를 썼는데 팬더는 진짜 온순하면서도 이렇게 균형을 좋아하는 성향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팬더형 아이는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중간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풀고자 하는 거죠. 내가 이거라면 나는 저거를 할게.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제 평화롭게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팬더는 싸움을 싫어하고 평화를 좋아해.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는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중간 지점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게 바로 팬더형이지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이건 쉽게 맞추실 것 같은데 협력형. 이제 개미라고 했는데요. 개미는 무리 지어 다니잖아요.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동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곤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미형 아이들은요. 갈등을 혼자 해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개미는 혼자 일하지 않아. 친구들과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협력이야. 그렇게 협력하는 게 개미 타입이야. 개미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동물의 이제 특성을 활용을 하다 보면요. 아이가 자신이 평소에 갈등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지 자연스럽게 인식을 해요. 그리고 친구들도 나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은 이긴다, 뭐 진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생기는 거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이 중요한 것을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 자체가 이제 거기서부터 갈등의 해결이 시작이 되는 거죠. 박사님, 이런 게 궁금합니다. 사실 이번에는 책에서 사회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든 교육 전문가분들이요, 이런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각 키워드를 다 아우르는 치트키가 하나씩 있으시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난 대화는 많이 하려고 해. 아예 다 필요 없어. 책 읽으면 돼. 이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자, 하버드 아동발달 전문가이신 우리 지니킴 박사님은 이것만큼은 내가 아이한테 강조한다. 이거 체크한다. 아니면 내가 보여주려고 한다. 그런 게 있으실까요? 딱 하나만 뽑는다 이러면 저는 놀이인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잘 놀자 이거예요. 저는 솔직히 노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지금 현재도 50을 바라보는 저희 나이도 현재까지도 놀이가 저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에도요. 저희 친정엄마가 그랬어요. 넌 노는 걸로 세계 1등이라고. 제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열심히 잘 놀고 싶어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정말 잘 놀려면 내가 해야 될 거를 끝내놓고 나서 정말 짠! 하는 그 희열이라 그럴까요? 만족감? 행복감이 폭발하거든요. 왜 노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 놀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특정한 활동을 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그 행복감을 느끼는 게 정말 노는 거거든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이 아이는 행복한 삶을 일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이거를 모르는 아이라면 목표를 세워놓고 살아나가는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엄마가 저를 예체능을 엄청 시키셨거든요. 저도 한국에서 중2 때까지 살다가 이제 미국에 왔는데 저희 친정엄마는 예체능을 엄청 시키시고 공부를 안 시키셨어요. 진짜로. 진짜요? 네, 정말로. 그래서 미국에 딱 왔더니 저는 솔직히 그 덕으로 제가 예체능 이런 걸 되게 잘하는 거예요. 다양한 스포츠를 다 시키셨고 다양한 미술 활동, 다양한 뭐 음악, 이제 악기 여러 가지 악기 다 하거든요. 솔직히 그런 아이빌리그 학교에서 공부만 잘한다고 아이를 뽑아주지 않아요. 네.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의 삶에 임하고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이 아이의 전반적인 전체를 보거든요. 저는 그 운동하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뭐 하셨어요? 미국은 시즌별로 운동이 있는데 저는 뭐 이제 테니스 시즌엔 테니스도 아, 하고 겨울 시즌은 스키팀에 들어가서 가을 같은 경우 마칭 밴드도 하고 전 치어리딩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팀 스포츠를 하면서 에너지도 받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밤 9시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숙제하고 그러니까는 정말 시간이 조금밖에 없다 보니 그 조그만 시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몰입해서 쓰는 거예요. 놀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놀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큰아이 같은 경우도 작은 아이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바깥에서 많이 놀았고요. 자유 시간을 진짜 많이 줬거든요. 왜냐면 자유 시간을 줘야 자기 스스로 막 놀아봐야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관심 있고 이런 거를 스스로 찾아내거든요. 왜냐면 부모가 시키면요. 일단 내가 관심 있다가도 재미가 없어져요. 노는 거는요. 자기 자발성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시작되는 게 놀이거든요. 무슨 놀이 무슨 놀이에서 요즘은 가르치는 걸 놀이로 둔갑을 해가지고 다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그건 진정한 놀이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는 누가 시켜서 그거는 교육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놀이라는 거는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뭐를 해보려고 해서 그거를 해봤을 때 이 만족감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놀이라는 거는요. 일단은 그냥 프리타임을 많이 줘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게 돼요. 놀이를 준다는 것은 이거 하고 놀자. 이거 하자. 이렇게 해서 많은 놀이를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해서 아이를 놀리라는 게 아니에요. 자유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free. 보링한 순간에서 뭔가를 해봤을 때 이거 하면 재밌구나 저거 하면 재밌구나 이러면서 창의력도 발달이 되면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요즘 아이들은요 너무 바빠요. 음악도 해야 돼 미술도 해야 돼 체육도 너무 해야 돼 많아요. 네. 마뉴얼 학원이 막 10개가 넘어요. 진짜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좀 심심한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잠깐의 짬도요. 전자기기, 게임 막 이걸로 현혹돼서 빨리빨리 이런 즉각적인 보상. 이러니까 아이들이 느긋하게 자유롭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free, 텅 빈 시간?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너무 이제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이렇게 텅 빈 시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스타 같은 거 보면은 뒷 배경으로 거실에 장난감이 빼곡하거나 아니면은 책이 빼곡하거나 너무 넘쳐나요. 아이를 사랑하고 잘 키우고 싶으니까 좋다는 건 다 갖춰주시고 뇌 발달에 뭐가 좋다. 그런 교구 다 맞아요. 사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모든 거 다 채워졌을 때, 다 갖췄을 때 오히려 잘 성장하지 못해요. 아이들한테는요, 좀 비운 시간. empty, 약간 좀 시간적이나 물질적이거나 약간 좀 부족함. 비움이 아이한테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비워진 시간이 있었을 때 아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 할 게 없어. 심심해. 뭐 하지? 뭐 하고 놀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뭔가를 스스로 해보게 돼요. 뭔가를 시작을 해보게 돼요. 이것도 해보고 저보고 해보고 그러다가 이거 재밌네? 저거 재밌네?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재밌는 거를 발견하면 더 하고 더 하다 보면은 이게 더 잘하는 거가 되고 나의 강점이 되고 탤런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움이 있을 때 신나게 아이가 뭔가를 몰입을 해볼 수 있는 시간도 이런 환경도 제공이 되면 뭔가를 시작을 해보고 그러다가 찾아야 이게 재밌구나. 그리고 신나게 한번 실컷 해봅니다. 이럴 때
나는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스스로 자존감이 단단하게 형성이 되고요. 또 뭔가를 해보면서 뿌듯함, 성취감, 자기 효능감 이런 걸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회성이라는 게 나부터 시작되잖아요. 나의 내면, 단단함. 거기서부터 나의 감정, 알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타인의 감정을 또 공감하고 또 소통을 하고 그리고 갈등이 있으면 또 해결해보고 이 갈등도 해결하는 것도 창의적인 생각, 문제 해결 능력들이 다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쭉쭉 뻗어나가지는 거예요. 사회성이란 여러 정말 작고 이런 영역들이 여기저기 조각들이 있는데 일상에서 조금씩 찾아서 메꿔 나가면서 정말 삶이 행복해지는 힘, 정말 이것을 잘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니킴 박사님의 신간 도서 내 아이의 사회성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